암 예방과 치료 두 번째 시간 분자 교정학의 시작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68년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분자 교정 정신의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분자 교정 의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실제 실험 결과와 함께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의사들의 무시와 비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고군분투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그는 분자 교정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체내에 존재하면서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의 체내 축적 상태를 바꾸어서 영양소의 체내 축적 상태를 바꾸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정의는 질병 치료를 위해 영양보조식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에서 영양보조식품을 사용했다. 자, 이 시대에 굳게 믿고 있던 신봉되던 패러다임은 이 영양보조식품은 예방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몇몇 질환을 위해서 비타민 결핍이 되는 그런 질환들이 밝혀지면서 예방을 위한 소량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했는데, 이 시대 개념으로 따지면 사실, 그런 비타민 결핍성 질환의 예방이 아닌 경우는 사실 필요 없는 영양물질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정말 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치료 개념의 비타민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치료 개념의 비타민은 1955년에 나와 동료들이 하루 3g의 나야신 섭취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3g의 나야신, 비타민 B3는 굉장히 메가도스거든요. 그 메가도스를 먹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 거죠. 사실 콜레스테롤 과다는 비타민 결핍 질환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메가3나 레시틴, 식이섬유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나이아신 하나를 가지고 이런 결과를 밝혀낸 거죠. 자, 그리고 이 폴링 박사의 정의에 의하면 비타민의 최적 복용량은 질병에 따라 소량에서 수천 배, 정산치의 수천 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치료 개념 비타민이 초창기에 나이아신 하나로 단일 제품으로 특정 하나의 영양소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실험을 통해서 점점 확대하고 연구를 깊게 해가면서 많은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섭취되었을 때 훨씬 효과가 빠르고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아브람 호퍼의 첫 번째 암 환자를 보겠습니다. 나는 말기 폐암 상태의 정신질환자가 생존 예상기간보다 29개월을 더 사는 것을 보고 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가 1960년이네요.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정신과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런 생화학적 특이성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정신질환자들에게 소변에서 자주빛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줄 심한 정신착란을 보이는 75세의 말기 폐암을 가진 정신질환자가 나의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는 이미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암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기껏해야 1, 2개월 더 살 수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 이 환자 역시 소변에 다량의 자주빛 성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료 경험을 통해 이 자주빛 성분을 배출하는 정신분열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과량의 비타민 B3, 나이아신을 처방해서 치료가 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의 담당 레지던트에게 매일 3g의 나이아신을 처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자, 매일 3g은 굉장히 메가도스예요. 펠라그라라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100mg을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예방의 300배, 예방하는 양의 300배를 섭취를 했는데 그 환자는 금요일에 나이아신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 보세요. 금, 토, 일, 월 4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메가도스가 얼마나 빠른지 지금 여러분 정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호전이 굉장히 빠르죠. 며칠 만에 그 증상이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되게 궁금증이 생겼죠. 이 아브라모프 박사가
이 B3가 얼마나 이 환자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까? 그래서 그 환자가 매월 내 사무실로 나야신을 받으러 온다면 공짜로 주고 비타민 C도 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환자는 매월 와서 받아가서 열심히 먹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의 폐 조직 손상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 암병원에서 알려온 거죠. 와, 대박. 3개월마다 환자가 암 치료를 위해 방문할 때마다 의료진들은 암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폐암 말기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길게 생존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을 텐데요. 이 비타민과 나이아신을 통해서 28개월을 더 살다가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나이아신이 암을 퇴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비타민 C는 아브라모프 박사가 항상 자신의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서 습관적으로 처방한 거라 포함시켰는데, 카메론 박사와 폴린 박사는 비타민 C가 암의 치료에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 볼게요. 췌장암을 치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1976년 빅토리아 섬으로 이사를 갔고 그 당시 이미 비타민 사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브라모프 박사가 비타민 사용해서 치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1978년 59세인 어떤 AS 여사가 췌장암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1999년에 80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와, 59년에서 59세에서 80세까지 총 22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대부분 췌장암은 정말 5년 이내에 거의 사망을 하고 1년 넘기기도 쉽지 않다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결과인데, 저희가 아는 유명한 스티브 잡스도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세요. 스티브 잡스도 발병을 하고 수술까지 했는데 간으로 또 전이가 되고 발병해서 5년, 6년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치료를 했고 지속을 할 수 있었던 삶인데, 이 췌장암 환자는 22년을 살았다는 건 거의 완치가 되어서 살았다는 거죠. 이 환자 역시 3개월, 6개월 후에는 사망한다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런 판정을 받았지만 절대 믿지 않았고, 그녀가 우연히 어떤 책을 봤죠. 노먼 카진스의 책,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봤는데, 그 안에 과량의 비타민 C와 웃음으로 암을 이겨낸 노먼의 이야기를 읽고 엄청난 양의 비타민 C를 복용하였다고 해요. 자, 일단 정말 이 여사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그런 강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사례를 보며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사는 78년도부터 이제 췌장에 이제 암이 발견이 되고, 두 번째 문단, 두 번째가 아니네, 세 번째 문단, AS 여사는, 암의 상태와 추가 치료를 위해서 나에게 보내졌다. 나는 이 환자의 담당 의사에게 비타민 C를 가능한 한 많이 처방하게 하고 보조 치료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이 여성은 하루에 무려 40g의 비타민 C를 복용하였다. 40g은요, 아세로라 C 200알입니다. 하루에 200알 정도의 비타민 C를 복용했고, 매일 5mg의 나이아신을 3차례, 그리고 22mg의 아연이 굉장히 면역이 좋죠. 그걸 하루에 한 번 복용했고,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고 인스턴트 식품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 후 5년 동안 이 환자는 나의 처방을 충실히 따랐고 5년이 지난 후부터는 매일 5g, 40g에서 5g으로 줄었죠. 아세로라 25알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나이아신, 비타민 E까지도 복용을 했네요. 그래서 1978년 5월 첫 수술 때 3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을 했지만 11년이 지난 당시까지도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했고 암의 재발은 없었다. 그리고 1978년 6월 실시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에서 암이 판단되는 투명한 부분이 보였으나 79년 1월, 다음해 1월에 복부의 덩어리는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사는 서점에서 일을 했대요. 와, 정말 우리 아브라모포가 환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하면서 세금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여사는 정말 그 췌장암을 극복하고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엄청 들려줬대요. 자, 그리고 CT 촬영을 이제 계속 했거든요.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2번 연달아 했대요. 이유는 처음에 촬영을 해서 종양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담당 의사가 믿을 수 없다면 다시 검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종양이 없어진 상태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 해에 이 아브라함 호퍼는 5명의 암 환자를 보았고 그 후 10년 동안 135명의 환자가 나를 찾아왔다. 정신과 의사인 나를 추천해주는 내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들은 나를 쉽게 만날 수 없었다. 또한 암 환자들이 정신질환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신과 의사에게 보낼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암 진료 환자들이 비타민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겠죠. 시간 낭비이고 진행 중인 이 화학요법이 방해가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호퍼에게 이렇게 오지 못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열심히 계속해서 치료를 해서 2003년 말까지 1,300여 명의 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의사들이 영양요법은 시간 낭비고 화학요법에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의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TV에서 의사들에게 몰래카메라를 했대요. 그 의사 중에서 비타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한 의사들이 있어서 몰래카메라를 했는데 왜 그렇게 못 먹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영양 성분이 환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빠질지도 있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의사가 영양학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는 거죠. 그래서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또다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의사들이 이제 그 몇 년의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영양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한두 시간도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약의 기전과 약의 복용량, 부작용, 그 부작용을 위한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영양에 대해서는 전혀 배움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오히려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도 요즘 배움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의사분들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를 만났을 때 무작정 그분의 말을 믿고 내 몸을 그냥 믿고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 공부를 하면서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환자들의 이런 마인드 변화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접목했을 때 나를 더 안전하게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꼭 알라고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자, 호프 롤링 보고서 아래쪽에 아래서 5번째, 6번째 줄 나의 처방을 따른 환자들 중 80%가 31명의 그렇지 않은 비교 집단 환자들보다 무려 16배나 더 오래 생존했다 라는 결과가 있어요. 이 책 뒷페이지에 보면 정말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자교정요법을 치료받은 환자들은 거의 40% 이상이 10년 동안 생존을 했고요. 일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6%만이 생존을 했습니다. 5년 이상. 총 합쳐 보니까 정말 5년 이상 생존하신 분들은 일반 환자에 비해서 정말 많은 비율로 살아가셨다는 그 결과들이 폐암, 결장암, 유방암 여러 암 환자를 비교해서 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근거로 암 환자들에게 이 정보를 드리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 다음 장 분자교정법에서 영양, 식이요법 및 비타민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2번째 단락 인류는 100만 년 이상 석기시대에서 형성된 식습관에 적응해왔다. 기본적으로 이 식습관은 동물성 중심이 되었고 약간의 꿀벌을 섭취하는 것 외에는 설탕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 유제품 또한 구할 수가 없어 잘 먹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은 가공식품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서 2004년 현재 85% 이상, 지금 2021년은 거의 100% 가공되지 않는 것이 없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예전에는 정말 동물성 중심의 식사였대요. 저희가 사냥을 하고 막 먹죠. 그런 다음에 또 사냥을 하기 전까지 계속 또 단식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는 음식이 굉장히 너무 많아서 탈인 거고, 동물성 중심을 요즘엔 또 먹지 말라고 많이 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그 같은 동물이어도 우리가 먹는 돼지, 뭐 소, 닭이지만 사육되는 환경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그 동물성 중심의 동물들은 정말 자연에서 막 뛰어놀고 또 풀을 뜯어먹고 그런 자라는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동물에는 정말 좋은 성분이 오메가3 같은 좋은 성분, 불포화 지방산이 많았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접하는 현재 우리가 먹는 육류들에는 사육하는 시스템이 너무 어려운 환경이어서 그 좁은 공간에서 막 이렇게 힘들게 사는 동물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굉장히 많이 심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듬뿍 넣어서 그 염증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동물들은 빠르게 살이 쪄야 되고 또는 계속 알을 낳아야 되고 계속 소젖을 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을 엄청나게 투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태의 동물들을 먹고 우유를 섭취한다면, 계란을 섭취한다면 우리 몸에도 항생제가 엄청나게 들어올 거고, 호르몬, 그러니까 지금 환경 호르몬이나 우리 아이들이 그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호르몬 교란이 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다 이런 음식들에게서 오는 원인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진 동물들에는 오메가3가 아닌 저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방송한 내용 중에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영상을 보면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어린 아이에게서 어른보다 더 많은 양의 몸에 오메가6가 많다라는 그런 분석을 보면서 아이가 막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 먹는 가공식품, 이런 음식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안 좋은 성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동물성 중심이 된 식습관과 지금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꿀벌을 섭취하는 것 외에 설탕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 근데 저희 요즘에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정말 설탕이 안 좋다라는 또 얘기를 하면서 설탕이 아닌 무설탕이다 그러면서 단맛을 내는 성분들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우리 몸에는 더 나쁜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집밥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아이들의 그런 건강한 식생활을 또는 건강한 학습을 위해서 이런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스파탐과 액상가당에 대해서 나와요. 아스파탐은요, 설탕의 200배나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정말 단맛을 낼 수 있는 대단한 마력을 가진 제품인데 얘는 칼로리가 적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뇌세포에 그 성분이 모여서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신경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아스파탐은 우리가 먹는 뭐 막걸리, 과자, 음료수 뒷면에 보시면 성분에 보시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액상가당 역시 거의 모든 음료수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액상가당이라는 건 액체 형태로 과가당이 있다는 거죠. 단맛을 내는 성분이.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될 때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급격히 올리게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간에 바로 전달이 돼서 치명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기 탈출 넘버원에 캐릭터 음료수를 그렇게 많이 먹던 어린이가 간이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소개되었던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석기시대 때 먹던 그런 음식과 너무 상반된 음식들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식습관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영양결핍이 생긴다. 자, 아래쪽 문단, 세 번째 문단.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만 섭취하면 가공된 패스트푸드와 같은 부실한 식사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보조식품이 결핍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바른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보조식품은 식단을 바로잡고 난 후에 말 그대로 보조적으로 섭취하고 각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 보조 영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음식들에서 올바른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특히 엄마가 이런 정보를 알고 우리 가족의 이 반찬을 선택하고 식단을 꿀 짤 때, 꼭 반영을 해야겠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올바른 음식과 이런 가공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인디언은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인디언 마을에도 패스트푸드점이 생겨서 비만과 그 각종 성인병이 생겼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생각하시고 내 입과 가족의 입에 건강한 음식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장 가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암과 음식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야채와 과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와, 여러분 야채 과일 아시죠? 그 야채 과일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 가지 색깔의 신선한 그림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얼굴만한 접시 5접시에 야채를 먹는데 그 야채 종류는 5가지 색깔을 가진 그런 야채와 과일을 먹어라. 그래서 그 과일의 색깔에는 그 과일과 야채들이 갖는 고유한 항산화 영양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황색을 보면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다. 그리고 흰색에는 플라본, 그런 또 카로티노이드, 주황색 등등 그 각 영양소마다 너무도 색다른 그런 성분들이 많이 천연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런 천연 항산화 영양을 과일과 야채로 섭취하라는 의미에서 정말 이 암 발생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뉴트라이트라는 보조식품은 이런 식물의 항산화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영양회사에서 이런 파이토케미컬을 담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섭취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단 천연 그런 자연식품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든 회사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유기농으로 기르는 것도 적고 그거를 씨앗부터 길러서 땅과 물을 관리해서 그 씨앗에서 새싹부터 그 영양까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다 이뤄내는 회사는 지구상에 뉴트라이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도 강추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함량이 높아도 그 내용물 속에 화학적으로 만든 비타민 C든 비타민 E든 그 일부분의 영양소는 가득할지 모르겠지만 천연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 없을 때는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흡수나 효과가 훨씬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과량보다는 정말 안전한 원료와 효과적인 원료가 잘 배합이 되고 들어있을 때 그때 저희 몸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한 끼 식사를 할 때 다양한 가치의 야채를 꼭 드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나는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과일과 야채, 생선 섭취를 늘리고 정크푸드를 끊으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정크푸드는 한마디로 설탕 첨가제가 들어간 음식이다. 설탕은 체내 신진대사에 부담을 주게 되어서 암 환자들에게 좋지 않다. 또 설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암세포의 먹이가 되죠. 그리고 이 설탕을 먹었을 때 저희 몸의 백혈구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연구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설탕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꼭 기억하시고 줄여 나가시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음식을 피하게 한다. 왜냐하면 알레르기 음식이 들어왔을 때 면역 체계는 이거를 예방하고 싸우느라 암과 싸우는 곳에 집중을 못하니까 그런 걸 방지한다는 거죠. 자, 단지 이런 알레르기 반응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찬물도 줄이셔야 되고요. 우리 몸은 따뜻할 때 기온이 높아졌을 때 면역이 더 높아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야식하지 마셔야 돼요.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잠을 주무시면 저희가 잠자는 동안 인체 시계가 돌아서 각 기관이 정화되고 재정비돼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혈액이 소모가 되면 다른 기관들의 정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악조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야식을 먹지 않도록 조절하시고요. 식사 후 3, 4시간 이후 공복으로 주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드시면 너무 좋고요. 자,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비타민은 체내 대사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그 영양이 제대로 세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로 내는 그런 활동이 더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건 정말 대단한 게 소량만 있어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죠? 비타민 C, B, D, B1. 자, 여러 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비타민은 우리 신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물질이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비타민은 저희 신체 스스로 못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 동물들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안 먹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을 포함한 몇몇 원숭이과 동물, 기니피그 같은 일부 동물은 비타민C를 합성을 못해서 음식으로 반드시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죠. 단백질도 음식으로 먹어주지 않으면 저희 몸에서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드시고 부족할 경우 보조식품을 드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비타민의 적정 섭취량은 뭘까? 1일 권장량은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진 수칙이고 이 수치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질병, 약물 중독, 임신 등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임의로 정한 이 개인의 키, 체중, 체질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1일 권장량만 믿고 드셨다가는 예방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모포 박사는 어떻게 먹으라고 했냐? 제 밑에 쪽 문단. 나는 수용성 비타민은 모자라는 것보다 넘치는 것이 낫다라는 원칙에 따라 처방한다. 남은 양은 쉽게 밖으로 빠져나오고 신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수용성 비타민의 대표적인 게 비타민 B와 C인데요. 지금 메가도스라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특히 메가도스를 많이 사용하는 게 비타민 B, 아까 B3, 그리고 비타민 C입니다. 이것들은 충분히 몸에 들어올 때 저희 몸 곳곳에 다 사용이 되는 거죠. 조금 들어오면 부족한 정말 급한 불만 끄겠지만 굉장히 충분히 많다면 자, 저희 위에서부터 쭉 사용이 되고 제일 아래 뭐가 있냐면 방광이 있죠. 그 방광은 항상 오줌이라는 독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빠르게 조직이 손상이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가 이 독을 품고 있는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그 조직들이 굉장히 빠르게 노화를 하는데요. 그 결과로 저희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 뭐 남자분들은 전립선염이라던가 그 여자분들도 방광염 그리고 소변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비타민C를 정말 충분히 6g을 먹으라고 했던 이황재 교수님은 70세가 넘었는데도 그런 증상이 없으시대요. 정말 비타민C가 정말 충분해야 방광에 있는 그 독소들도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배출이 되기 때문인데 사실 방광에서 쓰이고 나가니까 배출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거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방광에 그 오줌 독으로 손상받는 그 조직들까지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비타민C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70세가 되어도 그런 소변 부분, 방광에 대한 질환이 없도록 꾸준히 먹자고요. 다음, 제일 마지막 줄. 나는 비타민 보조 처방은 약물 처방과 정반대되는 규칙을 적용한다. 약물은 제약회사에서 적당하다고 명시한 양보다 약간 적게 처방하는 것이 위험이 덜하다. 자, 여러분, 약물은 정말 내가 가진 정말 힘든 불편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리고 그 약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의 독성은 저희 간에 굉장히 무리가 되는 그런 약이죠. 그런 성분이죠. 자, 의사분들이 가끔 많은 건강보조식품이 간에 해롭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간에 해로운 건 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을 처방받았을 때 전부 일주일치마다 다 먹을 필요가 없으시고요. 여러분 상태를 보시면서 정말 힘든 부분에서 지원을 조금 받을 뿐이지 그것들은 최소로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로 합성적인 성분으로 만든 화학 성분이 많은 보조식품은 당연히 간에 무리가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이 뉴트라이트를 왜 추천했는지의 이유에 이것은 천연 식물 농축물이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간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단연 해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많이 드시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 예방 개념의 비타민 한번 볼게요. 자, 전통의학에 따라 비타민 결핍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량을 섭취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서 7번째 줄 예방 차원의 비타민 섭취는 좀 개념이 잘못됐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만성질환이나 결핍질환은 증세가 나타나는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드러나는 순간 사실 이 질병은 무수히 오랜 시간 우리 몸에서 잠재되고 우리 몸의 면역이 그걸 잘 관리하면서 조금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결국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이라는 거죠. 만성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이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단순하게 정말 단기적으로 잠재 질병이 나타나는 그룹병 같은 야맹증 같은 단기 잠재 질병은 암과 같은 장기 잠재 질병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버니 헤니 박사가 질병을 단기, 장기 잠재 질병으로 나눠 발표를 했고 예방 개념은 단기 잠재 질병을 예방하는 데만 그친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질병들은 만성적이기 때문에 정말 그 건강한 사람들이 죽지 않을 만큼 먹으라는 그런 권장량, 예방량으로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엄청난 많은 양을 처방해서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치료 개념 비타민을 보시면 자, 이 치료 개념 비타민은 1940년부터 시작됐다. 80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은 90년이 되어가고요. 자, 오랜 시간 영양요법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자, 심장병과 화상을 치료하는 데 비타민 E를 사용한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심각한 감염성 질환과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되고, 그리고 관절염에 치료할 때 나야신을 쓴대요. 와, 정말 이런 발견들은 의학계에서 무시되고 배척이 되었지만 꾸준히 이제 주장을 해오는 의사들에 의해서 나이아신이 콜레스테롤 낮춘 효과가 있다는 걸 주장하고 의사들도 관심을 더 끌게 됐죠. 그리고 나이아신이 오늘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높여주어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데 대표적인 비타민이라는 것이 당연히 밝혀졌죠. 우리는 비타민 결핍이 아닌 질병에 비타민을 과량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개념이 점차 의학계에 받아들여지고 연구를 깊이 함에 따라서 기능의학이라는 예방에 집중하는 그리고 병의 근원적인 부분부터 모든 세포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서 재생되게 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예방에 집중하고 치유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데 포커스한 기능의학이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먹는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결합시키는 기능이 조효소예요. 근데 그 조효소의 결합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효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과량의 비타민이 처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연구도 계속 발표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문단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의 유전 질환 중 약 50종 가량이 이런 효소의 기능 상실로 발생한다. 그리고 더 많은 유사 질병이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식사나 보조 영양에서 이런 조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효소 성분이
부족하고 그거를 활성시키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결론을 볼 수 있죠. 나는 과량의 비타민 처방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비타민 의존형 질환이라고 한다. 과량의 나야신 처방으로 회복되는 관절염 환자나 정신분열증 환자는 비타민 결핍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라 할 수 있다. 보세요. 관절염에 여러분 나야신, 비타민 B3가 효과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관절염 하면 저희는 이제 식이유황, MSM, 저희 제품에는 조인트 가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들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미 옛날에서부터 관절염에는 비타민 B3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정말 영양의 균형이 여러 질환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것들 정말 믿고 내 몸에 한번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새로운 사례가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정말 많은 병사들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포로수 수용소에 감금이 되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너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포로들 중에 3분의 1이 사망을 했고요. 이제 살아남은 병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징후가 질병에 시달리며 심장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으로 사망을 많이 했으면서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메가도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수용소의 그 1년의 생활이 정상생활의 4배, 4년 정도에 해당되는 노화 상태를 보여준대요.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건데 수용소에서 44개월을 살았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활한 신체 나이로 보면 15년이 더 노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사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영양결핍, 감염, 고문들이 시달렸기 때문에 보통의 비타민 양을 회복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평생 매일 3g 이상의 비타민 B3가 요구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만성적인 결핍으로 인해서는 만성적인 의존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정말 메가도스를 오랜 기간 했을 때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병을 지속해왔던 기간보다 몇 배의 시간이 치유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종 영양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과 주변에 사는 얘기 들을 텐데 그때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상황이 정말 좋아져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스트레스 덜 받는 환경 또는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느긋해졌다 그러면 안 드셔도 되지만 정말 다양한 스트레스와 그 만성 피로감을 느끼고 힘든 상황이라면 꾸준히 드셔야 되고 아마 평생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밑에서 4번째 줄 오늘날 영양학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도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장기 잠재성 질환에 미치는 영양의 효과를 밝혀내는 것이다. 자, 단기 잠재성 질환은 가볍게 치료가 되지만 장기 잠재성 질환이 많잖아요. 이것들이 영양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그 효과를 꾸준히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고생한 많은 의사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특정 질환의 예방을 위해 제시된 양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장기 잠재성 질환이라면 그 예방을 위해서 요구되는 양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예방된 양으로만 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단. 자, 분자교정학회지에 특별호에 실린 비타민의 안정성과 효과를 읽어보면 비타민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비타민 B, 3, B6, B9, B9이 엽산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이것들과 암과의 관계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자, 지금 제시된 영양소가요. 비타민 A, C, E 자, 항산화 영양소의 대표적인 겁니다. 에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B가 여러 개가 나오죠. 그리고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암과 정말 깊은 관계가 있고 이 비타민들의 치료에 과량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또 계속 알리고 있는 거죠. 비타민의 안정성과 효과. 자,
드디어 비타민의 복합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야신과 비타민C 이렇게 단일로 많이 썼다면 정신분열증 환장에 쓰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점점 검사를 실험을 하면서 여러 비타민들이 효과를 더 크게 낸다.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줄, 비타민 B군의 다른 비타민들의 효과를 알고 난 후에는 이들 비타민도 추가에 처방하였다. 가장 자주 사용한 것은 소량의 엽산과 비타민 B9이에요. 엽산, 비타민 B12 등 거의 모든 B군 영양소를 포함시켜서 그런 복합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도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는 1부터 12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되는 것들은 7,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동시에 섭취할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자, 여러 영양책을 보면 영양은 오케스트라와 같다. 오케스트라에 보면 정말 다양한 그런 악기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서 멋진 음악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비타민들도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와서 저희 몸속에서 서로 조화롭게 서로의 강점을 발휘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작용을 할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세 번째 줄, 나중에 몇 가지 항산화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상호 상승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졌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 비타민들을 7년 또는 10년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엄청나게 암 발생 비율도 줄고 그리고 영양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의료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미국인들이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일 비타민 복합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내가 먹은 음식 중에서 정말 그 한 끼 식사에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었을까요? 또는 좋은 양질의 단백질, 그런 신선한 과일 야채 속에 내가 먹어야 할 만큼 충분히 들어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야채 몇 개, 아마 굉장히 적고 또는 그런 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없다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너무도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 또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는 질병이 벌써 발현되었다면 그런 상태, 그리고 또는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여러분에게 건강보조식품이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게 되실 거고요. 그것을 이제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과일 야채에 들어있는 그런 좋은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 있냐 없냐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건 확실한 방법이죠. 네, 그리고 내 몸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손쉽게 또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홍채와 이제 양작이라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건강을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체크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거, 힘든 부분을 파악하시고 보충해 나가신다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1년, 2년, 5년, 10년 뒤에 내 모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 2주차 암예방과 치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